네. 공급 주체의 특성과 형태에 있어서 비공식 부분이 있고 공식 부분이 있는데, 비공식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나 직장 동료, 인포멀한 그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련이나 지연회, 뭐 동호회, 동우회, 동아리,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비영리, 비공식적인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비공식 부분이 좀 많죠. 공급이나 전달하는 체계를 이야기한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인 거죠. 국가가 일반적으로 복지를 이제 전달해주고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제공해야 할 당위성을 7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복지 재화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지 재화라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적인 재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민연금 자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경제 이익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위험한 그러한 데 투자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자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어떤 것이냐,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자체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그것을 채권, 미국 채권에 투자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된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전 세대의 모든 연금보험을 보험료,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옛날 초기에서는 국민연금 자체가 나중에 되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다,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또 국민연금은 넣어도 뭐 도움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의문점이나 불만사항 자체 해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재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복지에 있어서의 일대 수요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여하게 되어지면은 직간접적인 부차적인 그런 효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그러한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를 국가에서 담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30, 40, 50대의 생산 연령의 인구들이 생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노령연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고령연금의 노인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요양보험을 그렇게 실시할 때는 처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장 잘했는 그러한 제도적 한계가 바로 고용보험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노인들 같은 경우 치매를 당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아야 될 텐데, 집에 돌봐야 될 텐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부 다 노인을 돌보러 가버리면 어찌 됩니까? 국가적인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안정적인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외부 효과 같은 게 상당히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재화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단지 가난한 어려운 그런 노인을 케어한다는 것으로서 노인 요양병원을 만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생산적인 효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외부 효과라는 이야기죠. 생산한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말고 직간접적으로 부차적으로 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불안전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미래에 발생된 위협에 대비해서 개별 보험이 성립 어려운 구체적인 현상이 여기 선택 문제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 선택 문제가 민간 보험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래 보험의 기능은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의 그 문제를 정 구성원들이나 또는 그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위험 분산이 1차적인 보험의 기능의 목적이 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민간보험에서 암보험 같은 게 어찌 됩니까? 암보험은 암에 많이 걸리는 사람 내지는 암에 많이 걸려 있는 사람이나 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그 보험을 뜬다는 말이죠.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많이 들면은 말미암아 위험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도리어 집중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험 원리는 어긋나는 것이죠.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암보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의 위험이 더욱더 집약되어 버리는 그러한 거꾸로의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역의 선택, 거꾸로의 선택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평균적인 위험 확률이나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강제보험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덕적 행위는 보험 가입자가 위험 발생을 예방,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위험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러한 것도 국가에서 핸들할 수 있고 공식적인 부분에서 핸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위험 발생의 상호전. 위험 발생, 어떤 사람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민간시행에서 이런 위험에 대한 보험 상품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위험 발생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위험에 연결되기도 한단 말이죠. 위험에 또 다른 사람이 증가되고 하는데 그 민간 보험으로서는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문제점을 민간에서는 해소하기 힘들고 공식적인 그런 공식적인 부문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을 가지고